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제 주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한 가지를 이제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명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휴가를 이틀 동안 이제 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정수석과 그동안 이제 검찰총장과 소통에 좀 미흡했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 마음이 아프다. 민정수석이 휴가가 끝나면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 주말 동안 이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숙고에 들어간 상황인데 휴가가 끝나면 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 비서가 사표를 냈다. 그걸 대통령이 반려했다. 장관이 전화해서 좀 미안하다 얘기했다. 휴가 갔다. 이런 게 정치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배경에는 이제 검찰을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검찰 출신인 네. 민정수석하고 이제 인사 내용을 가지고 좀 충돌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양 같은데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 좋은 모양새 아닙니다. 이번 주말 기점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든 신속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설명은 사실은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어저께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설명을 제가 다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아니고 민정수석도 대통령 비서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 이제 수석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서가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보통 이 경우에 사표를 내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걸 신현수 민정수석도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일각에 지금 언론 보도도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왜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이 사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해가면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 보도를 하는 언론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오히려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돌아와서도 민정수석이 없는 것처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인사를 하거나 검찰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이틀간의 휴가를 떠났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패싱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저는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이게 검찰 인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고 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여기 왜 끼죠? 대통령 참모예요. 대통령이 장관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인사를 한 겁니다. 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사표를 냈다. 그럼 전 수리하는 게 옳다고 봐요. 이거 지금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무슨 검사 인사 서류에 결재하게 돼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주말 기점으로 좀 명확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조율하는 자리이지 본인이 인사를 이제 본인의 의견을 내고 좌우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예. 하지만 대통령이 공들여서 영입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사표를 내는 거고요. 문 네.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동안 관행이요. 대개 이제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민정비서관하고 인사의 기본 틀을 짭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리면 민정수석 비서관이 그 인사안을 가지고 대통령 결재를 받거든요. 네. 그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정수석 비서관은 검찰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지금 몰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필요 없어 하는구나.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사표를 내놓은 게 맞는 거죠. 네.
네,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 의원님이 선정하신 토크 주제 무엇입니까? 네, 조금 전에 끝났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토론 이전에 뭐 박영선 그다음에 우상호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1대1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배틀 문제 이 문제를 다뤄보자고 지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첫 번째 TV 토론, 뭐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열렸고 이제 끝났는데 두 분 다 보셨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더 잘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하죠. 뭐 제가 평가단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제 토론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죠. 2017년에 대선 후보 토론하는데 갑자기 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보는 바람에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저 사람이 MB 아바타였네. 이제 이렇게 오히려 각인시키는 그런 네. 효과가 있었고요. 두고두고 이제 좀 내부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근데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좀 뭐 모처럼 토론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 긴장한 기색이 좀 역력하고요. 네. 또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이분이 국회의원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런지 아무튼 좀 이렇게 약간 좀 얘기하는 거나 이게 좀 약간 어색하다. 이렇게 연륜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전 이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재미있는 건 두 사람 다 사실 민주당 과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의 토론의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네. 참 정치가 참 무상하거나 전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또 안철수 그 대선 후보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웠던 그렇죠. 사이죠. 금태섭 전 의원은 또 그 상황 캠프 참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둘이 이제 금이 가면서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 가면서 그 직전에 책을 한 권 쓴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철수란 정치인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네. 이런 묘사들을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그 이후에 다시 대화를 하면서 좀 회복이 되긴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뭔가 약간의 경륜이 좀 느껴진다. 그래도 네. 이제 벌써 정치판에 들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올해로 10년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금태섭 전 의원은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그 사실관계 네. 이런 거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우세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고 그런데 뭐 사실은 이 토론회라는 거는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토론회도 저희가 여러 번 봤지만 이거는 약간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언변이 좀 좌우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 누구의 우열 또는 서울시장에 누가 적합하냐 뭐 이걸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요, 1대1 토론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름이 뭐 마수 토론이었죠. 네. 1차 토론회였는데요. 나경원, 우세훈 후보가 오신환, 조은희 후보보다 잘했다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인데요. 흥행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당내 경선과 비교를 했을 때 선명성 경쟁이 많이 줄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 간의 토론은요 거의 뭐 본선도 내지는 여야보다 훨씬 더 치열한 네. 토론이었거든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 같은 걸 지적해가면서 그다음에 상대방의 과거에 뭐 잘못된 좀 비리 이런 것까지도 들춰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좀 흥미진진하게 봤던 측면.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은 좀 아마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마치 뭐 본선에서 여야가 다투듯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때의 경선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뭐 기본적으로 같은 당 사람들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선명성 경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전자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요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아닌가.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선명성이라고 하니까 뭐 안철수 후보나 금태섭 전 의원이나
두 분 다 그 중도 색채가 강한 분들이라 어떤 그 선명성을 내기가 또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색깔이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노선의 차이보다도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이게 인물이 새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방식은 뭐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미스터 트롯 방식이 인기를 끈 이유가 뭘까요? 어떤 무명의 신인인데 실력을 갖춘 사람. 또 순간적으로 팬덤이 형성이 됐고 네. 또 거기 출연하신 분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동.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뭐 그런 신인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 정치인들 스토리는 우리가 대략 압니다. 그래서 별로 보는 사람한테 감동을 못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평가단을 1,000명 네. 했는데 이걸 당협위원장들한테 50명씩 추천을 받아서 무작위로 했다고 하는데 그냥 대부분 당원들이라고 해요. 차라리 뭐 100명이다 그러면 뭐 몇 대 몇, 뭐 51대 49 아니면 70대 30 이걸 발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누구 승.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좀 가다듬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흥행에 별로 좀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실패를 약간 좀 자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이제 그 여당 민주당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일 첫 토론회에 이어서 어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는데 처음에 이제 화기애애했던 남매 모드에서 네. 어쨌든 이제 뭐 흥행 무리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두 분이 이제는 날선 공방도 벌이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역시 그동안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는 이제 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이 두 사람 간의 경쟁을 바라보는 그 아마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열이 상당히 그 드러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토론을 보다 보니까 네. 결국은 박영선 후보 쪽에 그 상당히 좀 그 뭐 우호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도 보면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두 사람 간의 토론을 보면 뭐 팽팽하죠. 사실 뭐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서로 뭐 선명성 경쟁이라고 했지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상호 예비 후보가 지적했던 그 민주당다움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그냥 대략 그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흥미가 반감됐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기반 자체가 좀 운동권 출신이죠. 86세대 연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이제 어떤 그쪽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고 박영선 전 장관은 좀 다릅니다. 이분은 이제 전문가 출신이죠. 언론인 출신이고 그래서 네. 둘이 이제 서 있는 기반 자체가 좀 다르고요.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그동안의 저 훈련된 뭐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은 저는 막상막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성 내지 어떤 정치인으로서 일반 국민한테 어필하는 어떤 매력 같은 거는 확실히 박영선 전 장관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론 자체에서 그렇게 뭐 변별력을 좀 찾기는 쉽지 않고요. 네. 역시 그 인지도가 앞서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이 좀 계속 앞서가고 우상호 의원은 그걸 어떻게든 좀 뒤집어 엎어보려고 이제 도전자로서 네. 자꾸 이제 좀 도발을 하는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토론이 본격화된 여야의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를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도 재보선, 특히 부산시장 선거와 맥이 닿아 있는데요. 송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게 부산시장 선거하고 맥이 닿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네.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해서 뭐 한 1,000명 정도를 뭐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조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그 안민석 의원의 경우는요, 당시 국회의원 도청 소문이 아주 파다했다. 휴대폰을 두세 개씩 그래서 갖고 다녔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경륜을 가지신 두 분이니까요. 좀 실제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두 분은 휴대폰이 한 대입니까? 이게 이제 역사가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네.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정치인들의 일반 전화는 전부 다 도청 내지 감청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절대로 안 했어요. 뭐 밤에 뭐 네. 총재 집으로 몰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왜 그랬겠습니까? 다 정보기관에서 불법 도청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대략 한 김영삼 시대까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대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다들 이건 도청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
전화기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 4대, 5대까지 가지고 다니는 사람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막 헷갈려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랬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이 어떤 그 불법 도청으로 전직 국정원장이 이제 구속이 됐었고요. 또 일반 국민들이 어떤 정부로부터 내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면서 여러 차례 태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휴대폰 도청, 뭐 합법적인 감청은 가능하지만 불법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과거에 정치인들이 어떤 도청에 대한 걱정 때문에 휴대폰 굉장히 여러 대 사용을 했었고요. 그게 대략 시기적으로 아주 우연히 맞아 떨어지기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아니 과거에 이 부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형근 전 국회의원이죠. 굉장히 휴대전화를 많이 가지고 다녔고요. 그다음에 그 휴대전화를 또 수시로 바꿨어요. 네. 저도 사실 뭐 그 몇 개 봤죠, 그 중에. 그럴 정도로. 근데 이 휴대전화 도청 문제는요. 그래서 사실은 그 DJ 정부 때 왜 그 도청 장비들, 뭐 도청 장비나 감청 장비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장비를 완전 파기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국정원 관계자들 취재를 해보면 그거 완전 파기하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지금 현재도 혹시 도청되는 것 아니야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 뭐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여부는 파악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그럼 국정원이 도청을 했느냐 또는 사찰을 했느냐 이것도 사실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제대로 그 당대에는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늘 정권이 바뀌고 나면 뭐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DJ 정부의 국정원장이 도청 문제로 구속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였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 MB 정부의 국정원 사찰이라는 문제가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저희도 좀 알고 한번 파악하고 그러면 MB 정부에만 있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알고 싶다. 이게 저희 같은 관전자들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현재 뭐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것까지 다 파헤쳐 보자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MB 정부도 지금 1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1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10여 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서 지금 문제를 삼는다면 자 그러면 15년 전에는 과연 없었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히 가지게 되죠.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또 노무현 정권 때라고 하면 또 이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또 문재인 대통령과 그렇죠. 예, 네. 같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현재 정권이 바뀐 지 4년이나 지났는데 하필 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느냐. 특히 이제 부산시장이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수석 관할이 이게 정무수석 관할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대개 비서실장이나 뭐 굳이 따지면 뭐 민정수석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쪽 관할이에요. 정무수석이 국정원 그 도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부산시장을 겨냥했다 이거 아니고요. 왜 더 아니냐 하면 이게 쟁점이 지금 그 되고 있는 게 이 국정원에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이 소송을 내서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국정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국정원에서 국익에 문제가 없는 문건들을 조금씩 내주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뭐 국회의원 300명을 사찰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딱 한 문장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게 무슨 보궐선거 앞두고 부산시장 이기겠다고 여당에서 정략적으로 제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대법원의 11월 판결 또 여러 방송사, 여러 언론사에서 이 관련해서 특종 기사들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 정치 공세가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국정원이라는 곳을 좀 사실은 기자들이 상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국정원을 취재하는 기자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 기자 시절에 국정원을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DJ 정부 때.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곳이 이런 식의 자료를 더군다나 뭐 한 줄 뭘 이렇게 뭐 자료 공개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 자료 공개 흔히 하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의 자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개? 만약에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그걸 공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공개를 했거든요. 했다는 것은 바로 국정원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개된 경로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공세가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공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부터. 예, 오늘 한 줄 논평은 약간 어려운데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검사나 판사들은 서로 좀 봐줬습니다. 검사 범죄를 저질러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북대 김두식 교수라는 분이 법조인들을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자기들끼리 인맥, 혼맥으로 얽혀서 뭐 대한민국을 우리 법조 엘리트가 끌어간다 이런 선민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검사가 검사를 수사를 합니다. 지방의 부장검사가 서울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을 하고 또 판사가 물론 그만두긴 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요. 또 현직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됐죠. 어떤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불멸의 신성가족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서울시장 후보들의 토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지금 다 그 열심히 토론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하고 제가 며칠간 TV 토론을 봐가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저희가 저 TV 토론을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흥미를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게 뭐겠냐면 이 두 사람 간의 그 쟁점이 그 어떤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너무 약간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관전자 흥미 목근 토론 배틀 앞으로 좀 흥미를 끌어달라는 주문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는 지금까지 4월 재보궐선거 관련 TV 토론 그리고 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록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